우리가 단순히 좋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더 소형주, 무조건 하이닉스가 전자보다 우월하고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시장에선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중국에서도 작년 3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뭐 IT 쪽에서도 부품 쪽에서도 일부들 뭐 MLCC나 이런 쪽은 이미 이제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 몰빵을 해야겠다 그런 걸 하시기보다는 조금 나누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인물입니다. 예. 86번가의 정광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난번에 김포님 안 계실 때 제가 정광훈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했을 때 은행 위기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봤어요, 전혀 저 주목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이후에 그 이슈가 그 어마어마한 리스크라고 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정 대표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정확하셔서 주목받지 못하시는 정 대표님 오늘 한번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사회도 잘하네. 삼성전자 얘기부터 합시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실적 이제 속보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원래는 실적 속보를 발표하는 날이 그렇게 조망을 받지는 못합니다. 네. 이유 자체가 그 뒤에 그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근데 뭐 실적 숫자 자체는 뭐 이제 그 내용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요. 네. 근데 이날에는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죠. 왜냐하면 감산에 대한 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뭐 소문은 아주 파다했었던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에서 EB를 발행을 그렇죠. 결정을 하면서 예, 예. 더더욱이나 또 분위기가 안 좋은 거를 보여줬었습니다. 목요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 목요일에요. 외국인 선물이 거의 한 2조 정도 대량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저도 이걸 봤을 때는 전자 실적을 거의 뭐 사실 적자 수준으로 봤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음 날에 뭐 감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적자까지는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뭐 한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거에도 영향을 줬을 정도로 전자라는 거는 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한국 증시에서 정말로 큰 존재이다. 라는 걸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감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원래는 감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지금 이번 좀 안 좋은 사이클에서 자연 감산에 대한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 하지 않겠다. 특히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인위적 감산은 없을 것이고 다만 투자를 전년과 비슷하게 할 건데, 근데 투자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감산 아니냐라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작년 이제 그 4분기부터 해가지고선 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인위적 감산을, 그렇지만 실제로는 물량 조절하고 있으니 반도체 쪽이 조만간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보통 최악의 시기를 지나기 한두 분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니까 예.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해서 전자가 바닥 탈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쐐기를 박은 것이 인위적 감산 이야기이고, 이날 이제 그 간단하게 한 장으로 나왔었죠. 근데 그 맨 마지막 단락에서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요 단어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다. 그쵸.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특히 환호했습니다. 네, 형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한 6% 넘게 올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실 그 전부터 이 자연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물량을 실제로 삼성이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산업활동 동향 매달 나오는 자료입니다. 2월까지 나온 자료인데 뭐 이제 생산이나 재고 이런 이제 산업별로 그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요거는 반도체 쪽 내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근데 재고가 작년 여름에 정말 많이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한 80%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선 사실 생산 조절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최근 자료를 보시면 마이너스 40%가 넘거든요. 예. 저 정도가 나오려고 하면 삼성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서는 저 정도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시장이 애초에 좀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 감산이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거를 이런 좀 자료를 보고서 이미 좀 판단을 하기는 했었죠.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번의 기회로 오히려 삼성전자가 또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삼성은 캐시 코스트를 생각하면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쐐기를 박는 그런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IT 쪽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거의 좀 비슷하셨어요. 뭐냐면 2분기가 최악을 지나가고 그쵸. 3분기부터는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스토리에 있어 가지고서는 전자의 이번 감산 발표는 그걸 재확인시켜준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그 공급단의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그 하반기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보다 좀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게 경제 수요라든지 이게 상저하고 시나리오를 좀 근간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감산 발표는 이 진짜 상저하고가 되면은 정말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치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정말로 이게 사이클이 무난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요가 이만큼 나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뉘앙스가 변화하는 걸 보면은 감산을 하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거는 첫째는 역시나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작년 3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그 상해 대봉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많이 약했었고 그러면서 쌓여있던 재고를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뤄지고 나니 뭐 IT 쪽에서도 부품 쪽에서도 일부들 뭐 MLCC나 이런 쪽은 이미 이제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수요를 좀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가 첫째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생각보다는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를 우리가 겪은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당시에 그때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PC도 사고 막 이렇게들 했다는 말이죠. 근데 3년 정도가 넘어가니 교체 수요가 나오는 것이 하반기에는 아니냐. 예.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수요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고요. 더 근데 좀 반도체가 과거처럼 한번 완전한 주도주가 돼서 사이클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새로운 게 생기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었고요. 그 다음 한번 또 올 때에는 그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뭐 사람들이 뭐 AI이냐 혹시 그게 아니면 로봇이냐 뭐 더 구체적으로 챗 GPT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아니면은 뭐 애플에서 만들게 된 웨어러블 쪽에서 뭔가가 있느냐인데 뭔가 그런 쪽에서 하나가 새로운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말씀해 주신 수요에 대한 우려도 없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변적인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간에 그 삼성전자의 그 감산 저렇게 강한 워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투자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주식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네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거거든요. 뭐 저조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섭섭한 네네.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시장에서는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은 좋은 뉴스다 무조건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자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우리 증시 자체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정광우 그 대표께서 지금 현업 매니저라면
이제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네.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반도체 온리인 주식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혹은 부품 소재단 삼성전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보세요? 단계가 스테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에서 조금 반등이 나타나는. 근데 네. 아직 수요나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의외로 삼성이 더 대형주이고 네. 완전한 퓨어 플레이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퍼포먼스가. 네.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다른 뭐 부품이나 다른 곳까지 쭉 이제 봤었을 때에는 여기에는 수요의 자극이 조금 나타나게 되면 그때의 기울기가 훨씬 가팔라졌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이제 감산을 결정을 해버리면 뭐 장비 업체나 이런 데들 아니면은 소재를 넣는 업체들은 그러면은 실적이 나빠지겠네, 주가 나쁜 거 아니야? 처음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다 같이 안 좋게 봤던 것들이 한번 탁 이제 넘어오면서 섹터 전체에 대해서 다 같이 좋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결정을 할까라고 하면 맞아요. 좀 여력이 있고 재무적으로 여력이 있고 등등등한 전자가 생각보다 상대 우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그러니까 16년도에 보시면은 상반기 내내 그러니까 전자는 15년 10월부터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16년도 6월이 저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그 뒤에 그때는 이제 이슈가 경기도 나쁘다 했는데 그때도 도이치방크 부도설이 있었고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그림자 금융으로 인해 그렇죠.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우려가 되게 컸다 보니까 초대형주가 먼저 사실은 좀 더 좋았고 그 뒤에 근데 그걸 좀 넘어가서 수요 회복까지도 보이는구나 해버리니까는 그다음부터 맹렬한 속도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확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좋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더 소형주 무조건 하이닉스가 전자보다 우월하고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실 때에는 좀 너무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반도체 중에서도 하나 콕 찍어서 내가 소위 말해 몰빵을 해야겠다 그런 걸 하시기보다는 조금 나누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 경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도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9만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경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주식에 삼성전자의 98년 이후에 처음 공식적인 감산이라니까 이게 큰 환경의 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자, 반도체 얘기 요 정도 하고요. 네. 금융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게 금융 안정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한 침체 경기에 대한 우려죠. 요거를 봐야 되는데 예. 금융 안정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고비는 일단은 뭐 넘겨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전을 활용하는 연준에게서 은행들이요.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재할인 창구, 그다음 요번에 새로 만든 BTFP를 합산해서 보게 되면 3주 연속으로 지금 그 급전을 쓴 금액들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우려는 가셔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내적인 거고요, 미국에. 국외로 봤었을 때는 통화 스와프, 그다음 피마 이것도 사실상의 통화 스와프인데 요 금액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렇게 빌려가는 금액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감소를 많이 했는데 딴 데서는 늘어나서 약간 감소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늘어난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또 별로인데 연준에 이제 각 지역별로에서도 자산 추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SVB 터지고는 처음입니다. 전 지역에서 감소가 나왔거든요. 와. 그래서 전 지역에서 어쨌든 좀 그 우려는 가셔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고요. 근데 정 대표님 진짜 꼼꼼하게 보시네요. 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연준까지 다 챙겨 보시는 게 참. 86번 가잖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 민망하네요. 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은행들에서 예금이나 대출이 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SVB 사태 이후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봐서는 요 SA라는 거는 그 계절 조정치 반영 후이고요. 여기는 이제 N자가 붙어갖고서 밑에 있는 NSA는 계절 조정치 반영 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평시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그 텍스를 내야 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계절 조정치로. 근데 지금은 단 이제 원 데이터인 계절 조정치 전도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금액이 빌려가는 이제 그 예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가 좀 감소로, 그 다음에 미조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3월 29일 주간에는요. 대출도 많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러면은 신용 경색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는 감소가 없는 걸로 나와가지고서 일단은 좀 잦아 들어가고 있다고요. 특히 대형은행 쪽에서는 뭐 상황이 괜찮고요. 예. 소형은행 쪽에서도 이제는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예금 쪽에서 상황이어서 이쪽도 하여튼간에는 좀 우려했던 거 대비해가지고서는 좀 고비를 빠르게 넘겨가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 금리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사태가 나온 거는 장기 채권 쪽에서 미실현 손실이 너무 많은 거,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작년 2분기하고 3분기 정도 사이에 금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미실현 손실이 아마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할 때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저런 걸로 이제 그 뭐가 하나 망해. 근데 버틴 데는 또 금리가 쭉 빠져서 저걸로 먹어. 어떤 은행들은.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뭐 부도나는 채권은 아니니까, 미국채 장기물이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금융 쪽에 하여튼 그 맞바람을 제일 앞쪽에서만 받지 않으면 위험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좀 인센티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그 특달같이 딴 데서 저 은행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네, 네. 그죠? 바람 불 때 친구 먼저 내보내면은 나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인플레를 보게 되면 저는 안정화의 길로 아주 무난히 잘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세부 항목 중에 하나인 지불 가격이 있거든요. 예. 그 데이터를 6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도 요번에 과거에도 그랬고요. 70년대에도 이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물가가 상승할 때에도 역시나 같은 그림을 보여줬고, 앞으로 그래서 요걸 봤었을 때는 좀 완연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게 나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은 인플레를 세 개로 나눠 보잖아요. 상품이 있고, 주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 예. 근데 서비스하고 주거를 합치면 근원인데, 요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확실히 노동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구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요 구인 데이터를 6개월 정도 또 근원 물가가 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인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거니, 그에 따라 가지고서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도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좀 내려가는 그림인데, 이 구인 데이터에도 또 선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이 조금 늦게 나오거든요, 데이터의 특성상. 네. 근데 요거를 좀 선행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우리가 민간 이 구인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링크나 그다음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인디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나오다 보니 그 데이터를 평균 내서 보니 구인이 앞으로도 더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근원 물가도 내려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고요. 주거비의 경우는 뭐 집값에 상당히 긴 시간 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는 케이스 슐러 지수하고 미국 CPI에서 쉘터를 비교를 해보면 한 15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제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예, 제발 이게 좀 내려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꺾여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러 지수가 저렇게까지 반토막이 나 있다라는 것도 잘 인식을 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주거비도 좀 내려간다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기대 인플레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차지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미시간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요 지수도 이제는 3%대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르게 보시면은 요거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1년, 3년, 5년 요 인플레들도 지금 좀 하향 안정화, 사실 많이 높았었거든요. 6% 넘어갔었다가 이제는 곧 있으면 3%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인플레 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인플레의 구성 요소 3개로 봅니다. 하나는 수요 요인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심리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것이 공급 요인입니다. 근데 공급 쪽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뉴욕 연은에서 새롭게 개발한 그 글로벌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압박 지수거든요. 엄청나게 안 좋았었습니다. 요 지수의 주요 구성 요소들은 컨테이너 운임이나 아니면은 뭐 벌크선 그리고 항공 운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아주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완전 과거 수준으로 이렇게 낮게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것이 또 실어 날아 가지고서 이게 소비자 물가까지 가격까지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을 테이니 공급 요인으로 인한 것들이 여전히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서 물가에 좀 더 끌어내릴 그런 좋은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은 걱정할 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물가는 좀 안정되겠구나라는 네. 느낌을 좀 받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바로 그러면 경기가 경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경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좀 최악의 그 국면에 지나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국의 이 관련해서 제일 좀 선행 데이터 중에 유명한 것이 PMI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예. 각국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가을 부근이 완연하게 그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미국이나 유럽, 중국 모두 다 지금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보실 때에는 ISM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그다음 서비스업의 PMI는 나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명목 지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인플레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더 잘 나오고 지금처럼 인플레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실제 코로나 때에도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마켓의 PMI가 좀 더 설득력이 높긴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서로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ISM 제조업은 내려오는데 마켓의 제조업은 미국 기준이거든요. 예. 올라가고 서비스업도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뭐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유럽이나 중국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 미국 쪽에서는 그러면 좀 양보해서 양쪽 지수를 헷갈릴 때는 반반 서로 넣어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면 미국은 중간인가 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쨌든 최악은 지나가가지고 좀 반등하는 게 아니면 중국이나 유럽발로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첫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를 판단할 때 가장 최앞단에서 움직이는 게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나쁜데 이 나빠진 요인은 명백하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작년 3월 말부터 코로나 대봉쇄를 하다 보니까 상해에서 우리가 대중 수출이 안 좋아졌고 그 이후부터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때부터 크게 하향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정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수출액을 그대로 4월 달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베이스가 굉장히 낮아져서 4월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일평균으로는 제로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준이 낮아져서 뭐 그래봤자 실질은 바뀌는 게 없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반도체째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최악의 국면에 지나가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으로 가는 거에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 동기로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중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경기 반등이 좀 나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단순히 베이스가 낮아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더도 좀 증가를 해가지고서 사실 지금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0%대인데 이보다 나빠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 정말로 실제적으로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그래요. 일단은 바닥을 잡고 나오지 않을까이고요. 예. 다음으로 그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우리가 침체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NBER에서 말하는 거고 한 1년 뒤에 얘기를 해줘서 실제 침체를 우리가 그 지나가는 동안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NBER이 후행적으로 말하는 거를 가장 실시간으로 얘기를 잘해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거를 활용을 하느냐? 요 회색 지대가 실제 NBER이 발표한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본인들이 수정해서 만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의 증감을 나타내는데 한 마이너스 4% 정도 조금 넘어가도록 돼버리면은 나중에 MBR이 후행적으로 그 시기는 침체였어라고 발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월 확인 가능하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가 좀 실시간성이 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최근 6개월 데이터를 1년 연율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최근 6개월이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작년 8월부터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작년 만약에 침체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 작년이었었지 않았을까? 작년 가을 겨울부터를 시작으로 해서 올 봄 정도까지로 침체를 얘기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침체라고 해가지고서 숫자가 내려오다가 최근 반등 중입니다. 이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6개월 거를 연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최근 6개월 게 그전 것들이 나빴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걸 보시면 마이너스 0.3%로 조금씩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요 숫자대로 4개월이 더 나오면 앞서 있는 마이너스 0.5, 0.9 같은 것들이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좋아질 때 이게 갑자기 불같이 플러스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고 만약 요 동일한 숫자가 4개월 더 나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위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해 침체 구간은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표님,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금리도 안정적, 물가도 안정적, 경기도 반등.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네. 시장 자체가 그런 우려의 벽을 타고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뭐 저는 여기에서 연준도 이제는 긴축을 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과거에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금리를 인상하다가 멈추고 인하할 때가 진짜 고난의 시기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 금리 인상을 하다 멈추거나 9개월 정도는 멈춘 채로 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이에는 사실 시장이 좋았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예시를 2개 들어드리면은 2006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에 1년 4개월 동안 장이 30% 올랐었거든요. 2018년 12월에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한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장이 45%가 미국장 S&P 500 기준으로 해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 하나 더 봐주시면은요. 연준의 저는 금리 정책에 대한 예상인데 이제 숨통이 확 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금리를 그렇게 안 올려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올리지 않아도 과거 같으면은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 시장이 인플레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이제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고 그거는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말에서 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몇 가지 본인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이게 좀 강한 기준인데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1.5에서 1.6 정도 높으면 된다. 요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5.1에서 5.2거든요. 한 번만 더 올리면 되고요. 근데 제임스 블라드가 매파로 완전히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 매파가 덜 관대한 기준하고 그러니까 관대한 기준하고 덜 관대한 기준 두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덜 관대한 기준으로는 이미 2월에 나온 PC 물가 기준으로 금리를 안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블라드가 금리가 현재 충분히 제약적인 범위 하단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블라드 피벗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장을 끌어올렸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는 덜 관대한 기준으로 보아도 이거는 현재 기준 2월 PCE 기준은 6.4%입니다. 근데 올해 말 기준으로 근원 PC 물가를 연준 위원들이 경제 전망한 게 있거든요. 그게 3.6인데 요 기준으로 놓고 보면 4.9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75에서 오니까는 올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걸 보니까는 블라드가 피봇한 거 아니냐.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장이 좀 네. 뭔가 혹시 장면이 마지막으로 너무- 하나만 더 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부만 말씀드리면 이제 혹시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차트가 요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상승 삼각 수렴형이라 해서 영어로는 ascending triangle 패턴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상단이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하단이 올라가고 이게 모이거든요. 예. 이 상황의 거래량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상승형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보시게 되면
상단이 계속 지금 몇 차례나 시도를 하려다 실패를 했고 2,500에서 예, 하단은 올라가고 있고 여기 지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거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과 더불어 이걸 뚫는지 과거를 보시면은 2000 이제 그 차화정 장 이후에 계속 박스 피였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16년도에 이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2000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상단을 트라이를 하다가 하단은 올라가다가 17년 초에 거래를 동반하면서 뚫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한번 랠리를 했던 게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네.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광훈 대표님의 뭐 금리, 경기 그리고 삼성전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얘기까지 들어봤으니 이제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바로 좀 모셔보죠, 염승환 이사. 예, 그래. 예, 감사합니다, 정 네. 대표님. 예.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